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형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核废料가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정부에서 해양 투기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런 회개한 괴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 영상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날인 어제는 약 200톤가량이 바다로 나갔고요. 오늘부터는 460톤씩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정치권은 앞서 영상 보신 대로 여전히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오염수 얘기부터 좀 해봅니다. 민지수 기자, 네. 참 수산물 얘기, 여기 가도 수산물, 저기 가도 수산물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네. 당장 중국은 어제 바로 일본산 수입물 딱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좀 어때요? 네, 한덕수 총리는요, 국민들 모두 안심하실 때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그대로 이어가겠다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부 이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농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염수 방류 소식 전해지자마자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부뿐 아니라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노노제패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해산물이 아니라 이게 핵산물이다. 수산물도 사지 말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라는 건데요. 네. 이 4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반도체 관련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이른바 노노제팬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오염수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뭐 수산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패션, 유통, 뭔가 다른 업계까지 아하. 이런 일본 상품 구매하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번질까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그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봤는데 민주당이 오늘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규탄대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오네요. 그 전에도 이제 여기 이제 당 출입하셨으니까 이제 백드롭이라고 하죠. 네. 이 뒤에 이제 이순신 장군 쫙 동상들 프린트해가지고 딱 걸어놨고, 그제 이제 촛불 집회 할 때도 국회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거기가 나왔고. 이순신 장군 활용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국민적인 인식에서는 이순신 장군 하면 바다 지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에서도 국민들께 우리가 바다 지킴이가 될 것이다 이런 걸 각인시키는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지금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있어요. 네. 바로 이 친일파 이런 말을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친일파라는 저의 입장이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전체적인 의견인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지금 나오네요.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려는 핵폐수 방류, 친일파가 아니라면 누가 찬성하느냐? 맞습니다. 저 친일파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바로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인데요. 뭐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뭐 지난번 광우병 사태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친일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민들을 호도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런 민주당의 저런 행보는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지만 하미스 대변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순신 장군 자꾸 활용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뒤에 백드롭에서도 이순신 장군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 뭐예요? 바다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1592년 임진왜란에 우리 국가가 조선이었죠. 네. 조선이 망할 위기에, 누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켜내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이 났을 겁니다.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선조, 임금 선조를 비롯한 조정이 다 도망을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민초들이죠. 우리 백성들이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나라를 지켜냈는데 저는 좀 감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85% 정말 절대 다수가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은 한 말씀을 하셔야죠. 정말 국민들께 뭘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입장을 다 감추고 계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나요? 그 담화 내용을 보면은 좀 무엇보다도 괴담과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이걸 한번 앵커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삼중수소는 걸러질 수가 없다. 오염수 방류는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다. 이거 누가 한 얘기 같습니까? 글쎄요. 전자는 앞에 얘기는 삼중수소 절대 걸러질 수 없다고 한 거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신 얘기고 뒷부분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괴담입니까? 이게 가짜뉴스예요? 저는 한 총리의 가짜뉴스 괴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호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오늘 회의 때 정말 이분들 김기현 대표나 원희룡 장관 얘기하면서 시간차 우리들의 동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요 지금 여야 대변 하시는 두 분 나오셔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도 여야 간의 정쟁을 다뤘고요. 오늘도 지금도 여야 간 정쟁 다루고 그 전에도 여야 간의 정쟁을 다뤘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나쁘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나쁘다 그러고 그 사이에 있는 국민들은 맨날 나쁘다는 얘기만 듣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됐고 그러면 국회에서 뭐 위원회 만들고 TF 만들고 잘 만들지 않느냐. 여야가 이렇게 TF나 위원회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잘 설명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하게 양쪽 의견이 어떠세요? 이거?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일단은 우리 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당론으로 이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오염된 수산물 금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 수산물 가공업자들, 유통업자 피해 본 거는 나중에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기구 또 일본 내에 지금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달 8일 날 소송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방류 중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일본도 방문해서 일본의 야당, 시민단체와 협력도 하고 9월 달 또 10월 달에는 런던 협약이 있습니다. 네. 런던 협약과 의정서 총회가 열립니다. 가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서 문제점을 알리고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조치가 있는지 찾고 일단 이게 하루에 모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30년을 예상한다는데 벌써 일본 내 보도가 이게 지금 완전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0년, 극단적으로 100년까지도 방류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중단을 해낼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여야 정쟁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드리면은 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뭐 IA 기준에 적합하면 뭐 절차에 따르면 뭐 방류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 정부만을 탓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정쟁으로 이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국민의 이런 두동강 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방류가 시작됐고 저희 정부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1시간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네. 또 화상회의를 일주일마다 할 수 있고 전문가가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진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건 따져보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겠죠.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쟁보다는 좀가 뭔가를 미래를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SNS 설전이 또 화제가 돼요.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이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전하는 축하 글이었는데요. 근데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당장 게시글에 누리꾼들이 적절치 않다, 뭐 이런 글을 올리냐, 참 한가하시다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거든요. 이런 글을 하태경 의원이 공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린 건 이 오염수가 한국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나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다시 글을 올려서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들은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비록 퇴임하셨을지언정 이 대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지켜달라.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언급했던 당시의 강경화 정의용 장관, 정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그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승전 의원, 쭉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하태경 의원 주장하고 좀 부합하나요? 어떤가요? 한 개인의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굉장히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이 정상적인? 예. 아니, 분명히 일본이 오염수를 지금 갈 때 여당은 그냥 지금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야당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어떤 외교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염수가 나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 부분 중단시키겠다. 이 논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무슨 말하느냐, 먼저 반대하고 난 다음에 그게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야당은 당연히 이러한 어떤 집권당의 공격을 하는 게 야당의 공격수의 모습이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그걸 외교적으로 노력하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집권당의 모습이라고 봐서 가장 건강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아까 봤다 마지막 앵커에 제가 좀 웃었는데, 두 분께서 우리가 그 역량평가하거든요. 고위공무원들 가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하나 만들어가 같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가는 모습, 아까 TF를 만든다든가 그런 모습을 봐서 분명히 거기에는 합일점이 있잖아요. 오염수가 문제 있으면 지금에 있는 대통령도 반대하겠다. 그리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런던 협약까지 가서 우리가 다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하나의 공공의 선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좋은 거지,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일본에게 누구나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요, 이 정치권 여야의 시선으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요, 여야 모두 최고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선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정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좀 더 생산적인 얘기가 이제는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이후에요, 국회가 오늘이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과연 이 잼버리 사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왜 개운치 않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아하.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야당이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출석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여당 측 증인 출석은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회의에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잼버리가 끝나고 두문불출하고 있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원래 출석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에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하. 대신 여가부는 기자단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관 본인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이런 입장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원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고 있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직접 이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찾으러 갔는데요. 아이고. 이 난데없는 화장실 추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 무시가 일상화된 겁니까? 그리고 장관이 여기까지 출석해놓고 이건 완전히 국회 모독이에요, 진짜. 여기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이렇게 많은 현안 질의가 있는데도 장관이 여기 안 온다라는 거는 장관이 출석을 안 했으면 몰라도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국회를 놀리고 있는 거죠. 이건 김현숙 장관님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왜 잼버리 파행이 어느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디 있습니까? 장관. 여가부 장관 어디 있습니까? 자, 장관 왜 출석하지 모시러 않습니까? 오늘은 여야가 합의한 조민경 대변인님 잠깐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 어디로 화장실로 도망갑니까? 아니 어디 화장실에 도망가요?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여가부 장관님 들어가죠. 이쪽이 열리면 저희가 좀 위치 파악을 하고 장관님이 계속 출석하는. 저도 국회 출입을 참 오래 했지만 상임위 위원장이 이렇게 장관 찾으러 국회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석 전 행정관 먼저. 김현숙 장관이 국회를 아예 안 온 것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일전에 8월 25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날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도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현숙 장관이 당연히 출석을 했어야 했죠. 네. 근데 아쉽게도 김현숙 장관이 국회 내에 있었는지 국회 근처에 있었는지 아직 김현숙 장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또 이 평가는 김현숙 장관의 직접적인 입장이 나온 이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숙 장관이 저렇게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상임위장에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김현숙 장관도 나 혼자 나가겠다 이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상황 정황상.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여당의 의원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김현숙 장관이 혼자 행보를 했다면 결국 여당 내부에서도 결국 이게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현숙 장관이 결국 상임위에 출석을 할 겁니다. 오늘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그때 결국 출석하나요? 무조건 할 겁니다. 당연히 상임위는 열리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한번 입장을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알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이제 국회에 있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참 국민복이 민망하죠.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만 5세로 취약 연령을 낮추겠다고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우리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을 당당히 열었다가 쫓기듯이 도망가면서 슬리퍼 한 짝을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 잼버리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남겼습니까? 실망감과 함께. 그 주무부처 장관이고 공동조직위원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일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다 준비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당당하다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저는 집권당이 국민의힘의 처신도 좀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김영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신청 민주당 의원이 신청했다가 반대하니까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도 이걸 명분 삼아 가지고 아예 국회를 파행을 시킵니다. 목적이 파행 같아요. 정쟁 같아요. 왜냐하면 김관현 전북지사 본인들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와가지고 국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의원 김윤덕 의원 공동 조직위원장이에요. 같이 대기했다고. 다 하더라고요. 대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를 열어가지고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고 하는 게 국회의 도리고 직무지. 이걸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은 장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국회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대로 회의를 파행시켜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거는 민주당을 향한 정치 공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수 기자, 이게 이제 오전에 파행이 됐는데 지금 계속 쭉 이런 상태예요. 지금 오후 3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식사 다 하고 보통은 정회를 하고서 다시 개의를 다른 위원회 같으면은 속개를 할 시간이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전 1시간 동안 김 장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던 여가위는요. 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정회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뭔가 출석 답변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아서요. 이 회의 그대로 산회했다라고 합니다. 여가위 정회 후에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변인은요. 국민의힘에 요구한 출석 대상자들 모두 대기하는 동안 여당 의원과 가족부 장관은 모두 불참했다. 행정 참사에 대한 전 정부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선동하더니 단체로 줄행랑을 쳤다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은 김현숙 장관의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좀 듣겠습니다. 확정되고 이미 통보가 된 그 회의에 여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경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문제 때문에 자기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사실은 국민을 능욕하는 태도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거의 사실은 놀리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문제적인 태도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김현숙 장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잼버리 대회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고 비판이 나온 게 폭염 대책 준비가 미비했다라잖아요. 그런데 한 보도를 보니까 김현숙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폭염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저도 보도를 보고 기사를 보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지난해 8월과 10월에 국회에 나와서 그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과 질답을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이원택 의원이 본인이 갔다 왔다. 본인 지역군이 갔다 왔는데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왔고 날씨가 더웠다. 올해 지난해 말을 하는 거죠. 네네. 올 8월도 그럴 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 우리 국민들 기억합니다. 완전하게 대책이 세워져 대책 있습니다. 다 해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대책 회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염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을 한 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을 오늘도 와서 국회에서 분명히 본인이 해명을 하고 만약에 정말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보도가 잘못됐으면 보도가 잘못됐다고 바로 잡든지 입장을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전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숙 전 행정관. 전라북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MBN 단독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무더기로 표창을 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샴페인을 터뜨려도 너무 일찍 터뜨렸죠. 이게 작년 그 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표창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게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행사가 정말 잘 치러졌다 이러면서 수여를 하는 게 저는 표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표창을 했다는 건 이거는 결국에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그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표창장을 회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북도의 이런 안이한 행태가 결국에는 잼버리의 이런 성공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금 발생을 안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이게 지금 잼버리가 끝나도 여기저기서 문제점들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왜 이렇게 큰일 치르고 나면 미진했던 부분들 좀 잘 다듬고 이래서 다음 대회 할 때 잘 치르도록 백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잼버리 대회 백서
제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거 문구점에서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취재진이 백서 제작업체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전북도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북도청 지하에 입점해 있는 한 문구점이 백서 기획부터 촬영까지 발간 업무 전반을 맡았던 건데요. 이 계약도 대회 한 달 정도 앞두고 부랴부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조직위 담당자는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 이런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나 있는 이 업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승전 의원님. 네. 담당자는 또 할 말이 있어요.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난 해당 업체라서 문구점을 선택을 했다. 제가 백서 한두 번 만들지 않았을 거죠.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나라 장터 같은 데서 이제 입찰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소문이 난 업체가 과연 문구점이고 문구점에서 과연 촬영과 그런 인쇄업을 다 할 수 있을까? 문구점에서 인쇄업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문구점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을지는 저는 묻지 않아도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잼버리 대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넘어가죠.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의 강화 목소리. 여기에 교사들의 파업 얘기도 나옵니다.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네. 선생님들이 파업을 한다. 저는 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 국가 공무원인 교사는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그 파업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진짜 파업이 아닌 우회 파업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올라온 겁니다. 바로 서희초 교사 49제인 오는 9월 4일 이 하루 휴업하자라는 제안인데요.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이라고 합니다. 이 서명에 오늘 오전 기준으로 만여 개 학교에서 약 7만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재량 휴업 의사를 밝힌 학교만 해도 40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공교육 멈춤의 날 이 운동은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단체와는 별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교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뜻을 모은 교사들이 점조직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전이 근데 뜻을 모은 교사들이 한 7만 8천여 명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는 교사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 측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전체로 공교육을 멈춤을 하겠다고 우회 파업을 예고하는 것, 그분들이 연가를 내거나 그분들이 병가를 내는 것,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지금 우리 CG에도 나오다시피 오히려 저렇게 파업하면 병가 때 파업을 하고 연가 때 파업을 하는 건 또 하나의 어떤 불법적인 우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파업으로 잘못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렇게 해서 한두 사람이 만약에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각 교육청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누군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상의하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잘 협의해서 또 교사님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7만 8천여 선생님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사분들이 49제를 추모하는 그러기는 공감을 하지만 아이들 학습권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교육이 멈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멈춤 없이 교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학습권은 또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교육부는 좀 단호하네요. 이 장관 말씀대로
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9월 4일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교육 멈춤의 날인데 우리 국민 모두가 애도했던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기리고 또 지금 일선의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교육부가 내놓는 뭐 교권이랄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흡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들을 보면은 그뿐만 아니고 이 선생님 이후에 이 지금 뭐 교사들의 학부모들의 갑질 문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교육부가 학습권 존중도 전 교육부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이 절충점을 잡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뭐 재량 휴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또 징계로 접근한다든지 그럴 것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직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지금 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도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또 몇몇 교육감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자칫 이게 교육부하고 또 교육청 간의 또 갈등으로 또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결국 뭐 갈등으로 결국에는 이어지겠죠, 분명히. 근데 뭐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뭐 교사 선생님들께서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려봅니다. 뭐 온라인 이런 우회 파업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 4, 5 모여서 학교에서 하는 파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사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도 교권 강화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우회 파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설득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니까요. 뭐 아직 뭐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의 일이니까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의 그 중심에 있는 게 이른바 이제 연필 사건인데 이 연필 사건의 학부모 고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숨진 교사 이 연필 사건 관련해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랬죠? 어제 한 교원 단체가 학부모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연필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부모라고 하는데요. 먼저 경찰과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다른 학부모에게는 협박죄와 스토킹 혐의를 각각 적용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고발인들은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이 전교조는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확실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좀 보겠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발생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요구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경찰의 결과만을 믿고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도 이렇다 할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울분만 증폭시키고 국민의 의혹만 사고 있다. 승재 의원님,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들으신 거 없으세요? 뭐 계속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의혹이 분명히 남아 있는 듯합니다. 네. 물론 뭐 그 연필 사건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경찰이 아닐 수 없고 경찰이었고 그다음에 검찰 사무관이 아닐 수 없고 아빠였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전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 가는 거야 어차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뭐 잘못을 저질렀다 가해자다 그러면 제가 학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저희 그렇죠. 집사람이 찾아가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될 선생님을 학교가 보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뒤에서 들여다볼 때 경찰이 제대로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가해자의 어떤 당사자의 문제를 떠나서 왜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끔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전화했고 그걸
그걸 뭐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그다음 업무폰으로 전화했고 하이톡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개인 폰으로 전화한 적 없더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지금 수사를 밝히고 한 분이 유명이 달라졌는 겁니다. 유명이 달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이분에 대한 억울함이 있으면 분명히 그건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학부모들의 말도 안 되는 혹은 이해 안 되는 그런 밀원 사례들 우리가 많이 좀 접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학부모가 교사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네, 뭐 쇄골을 다친 한 아이의 학생,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거를 이제 위자료를 그 선생님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우리 아이 다쳤으니까 위자료 달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씨름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다쳤으니까 네.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 임태희 경기 교육감이죠. 그분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적극적으로 이 선생님을 보호했어요. 어떤 식으로 임태희 보호를 했냐면 교육감이요? 맞습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선생님을 보호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렇게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개개인으로 이렇게 전면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교 측에서 전면에 나서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런 교육감 자체에서 보호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사 보호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 선생님께서 학부모가 수업 중에 아이가 다쳤으니까 이 선생님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 2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했고요. 그걸 거부하니까 형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이 이제 경기도인데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이 이 상황을 듣고 그때 당시 보니까 이거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생긴 문제였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 차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지 선생님 혼자, 본인 혼자 스스로 대응할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당 이거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일 맞잖아요. 이런 거. 함희수 대변인. 그럼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저희들이 과거에 보도 같은 걸 보면은 학교 교사가 상식을 벗어나는 뭐 학생에 대한 체벌을 한다거나 해서 벌어지는 또 피해가 학생이 극하게 심하게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물론 교사가 잘못한 부분이죠. 근데 임태희 교육감 얘기대로 이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었으면 교육 당국에서 또 그거를 위해서 돼 있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학교 안전 공제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 보상도 할 수 있고 이건 비단 경기도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전국 시도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과도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받거나 지금처럼 피해 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또 압박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 행정에서 당국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까지 짚어봐.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금 보신 대로 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승지현 의원. 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장면, 나오면서 취재진을 보고 와 하는 모습. 거기다가 글쎄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미소도 머금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고 소름 끼쳐서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진짜 천지분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분명히 한 피해자의 유명을 달리했고 그 피해자를 정말 잔혹하게 목 졸림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저렇게 나올 때 저런 모습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나중에 저 시청자 여러분 뭐 우리 저 MBN에서 나와 있는 다른 기사 보면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단 하나의 반성도 없고 밑에 다리 모습까지 전체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다리 모습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탁탁 들어요. 그게 우리 갈 때 이렇게 약간 좀 건들건들하는 모습 있잖아요. 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건들건들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상황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자기가 어떠한 잔혹한 범행을 했는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 살해할 생각 없었다,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우발적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저 우발적이라는 게 저희가 조금 달리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일 고의는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일 계획은 없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처음부터 나와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여야지 아니면 A라는 장소 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관악구에 있는 걸린공원으로 갔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성폭행 살인이 범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누굴 죽이려고 갔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졸림으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혹은 확정적 고의를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발적 범행이다. 즉 범행을 계획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그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우리가 판례 문구에 나오는 욕정이 발생해서 그러한 성폭행 살인을 저질렀다면 앞에 있는 기사 열람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기사 열람에 보면 분명히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 이런 걸 다 검색했거든요. 저번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저걸 검색하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반드시 의지적으로 자판을 두드려야 나오는 거니까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싶었는 것이고 저 중에 흉기는 분명히 둔기는 4개월 전에 준비했는 것이고 범죄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그 피해자를 물색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우발적이다. 피의자는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러 갔다라고 보이는 정황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단순히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인 관점에서 이제 우발적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네네. 최현종도 그러면 그 뜻을 알고 우발적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우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다가 아니고 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거부하는 듯한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최현종도 방금 승재현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뜻으로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저 윤종이 가지고 있는 저 생각을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뭘 모르겠는가 하면 아까 나오는 모습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고 네. 거짓말 탐지기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정신 감정할 필요도 없다. 옛날에 과거에 알았던 우울증은 지금의 현재 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 없는 거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게 혼자 저는 반성하고 있으면 오로지 반성한다는 이야기, 죄송한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저런 어떤 자기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묵묵부답으로 가요. 보통 우리가 마이크 딱 대면 그 순간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 이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피해자에 대한 잘못과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죄송함이 있으면 마이크 딱 갖다 대면 자기 범죄는 이야기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것도 몇 번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질문, 기자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범행을 왜 저질렀냐? 우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서는 자기 범행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참 듣고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최윤종이 과거에 군복무 시절에 탈영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8년 전에요. 군대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탈영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소총과 실탄을 들고 있는 무장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영월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군복을 갈아입던 최 씨의 모습을 보고 의류업체 사장이 심각하다, 뭔가 이상하다
신고를 해서 2시간 만에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당시 최 씨는 경찰에게요. 제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탈영 아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최 씨 군대 선임에 따르면 군에 있던 최 씨가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계속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내용을 들으면 서늘해질 정도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이야기를 했고 간부들도 괜히 최 씨한테 말을 걸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선배 선임들도 영창에 보낸다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이 최 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승지현 의원님, 수사하고 판결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참작이 좀 되나요? 저거는 너무 옛날 일이라 참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딱 형종이 2개밖에 없어요. 무기, 사형. 그러니까 저게 과거에 뭔가 온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저게 이 형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시청 여러분께 뭐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몰라도 아마 99% 맞을 것 같은데 법원은 사형 선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형이 선고 확실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이 정도 사건에서 사형 선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김태현 사건 아시죠? 알죠. 새 모녀 사건. 네네. 그 경우에 사형 선고 안 했거든요. 그것도 연쇄살인도 아니고 연속살인이잖아요. 빵빵빵 이렇게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죽였는 거거든요. 김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으로 복역을 해요.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정시설의 다른 동료 재소자를 또 죽입니다. 고의로.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나와요. 선고가. 그런데 대법원에서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지만 사형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해버려요.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례를 보면 저는 99% 사형 선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그 법무부에서도 사실 사형 집행 선고가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행 시효를 폐지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사형 집행 안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은 뭐 사형에 모나토리움이 걸려 있는 것도 맞지만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절대로 저는 세상 밖에 나오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해요. 지금 무기징역이면 20년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나오면 강벌은 맞죠. 그리고 지금 무기징역이 충분하다면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빨리 만들어서 저런 사람 세상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판결 부분은요. 뭐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바탕으로 한 승재현 의원의 개인적인 예측, 예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 최은종 수사를 위해서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수사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행정관 와, 이것도 좀 저는 좀 그런데 신림동 사건 재현하겠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어요? 뭐 신고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국민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112 허위 신고한 50대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을 계속 떨칠 수 있는 경찰의 강화가 앞으로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지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허위 살인 예고 50대 남성, 지금 이 네네. 이동석 전 행정관이 설명했던 이 남성, 네. 경찰을 점검하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게 저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딱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행동하면 반드시 잡히고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엄혹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국가가. 네. 그 청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 비용을 명확하게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완전히 현재에서 지워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저런 행동 혹시 이 글을 보고 동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분명히 이러한 어떤 테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점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민수 대변인, 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왜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치안 강화를 위해서 의무경찰 제도 부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경찰청장까지 나와서 한 7, 8천 명 정도 구체적인 규모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제 총리실에서 낸 자료 보니까 필요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 정부 비판받아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저도 저거 발표했을 때 저게 지금 저렇게 막 내놓을 정책이 아니었어요. 군 병력 자원의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와 함께 오랫동안 논의돼 가지고 검토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치안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한다고 이걸 덜컥 발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만 5세 취약이랄지 69시간 노동제처럼 너무 중요한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함부로 나오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주워 담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 혼선을 가져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사진인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대선 관련 등 해서 13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찍은 머그샷이 이렇게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머그샷이죠. 그러면서 미국 사례와 자주 비교하곤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 머그샷을 촬영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이번에 최윤종도 물론 머그샷 공개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요. 지난 2010년 이후에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4명 가운데 이 머그샷 공개된 피의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신상 정보 공개가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의 차원이라면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까지 공개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